김민서의 삶은 그 존재 자체가 희생의 덩어리였다. 30 즈음의 그녀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옥탑방에서 초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낡고 해진 옷까지, 헬쑥하고 움푹 들어간 눈은 지칠 대로 지쳐버린 그녀의 몸과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자비를 하며 번 돈을 고향집으로 보냈다. 특히 하나뿐인 남동생 김지훈에게 말이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희생이라는 단어와 함께 자랐다. 김지훈은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자 내 다이어를 이을 존재였다. 온 가족의 기대와 사랑, 그리고 모든 자원은 오직 지훈에게만 쏟아졌다. 민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 모든 것에서 배제되었다. 그녀의 존재는 오직 지훈의 성공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민서는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 그녀의 학비는 고스란히 지훈의 학원비로 들어갔다. 또래 친구들이 학교에서 뛰어놀 때 민서는 새벽부터 들판에서 고구마를 캐거나 허리가 굽도록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그녀의 손은 늘 거칠었고 어깨는 늘 무거웠다. 민서에게는 친구도 꿈도 자신만의 생활도 없었다. 매일 밤 옥탑방에 홀로 돌아와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면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그녀의 고독을 재촉하는 듯 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그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남의 세상 이야기 같았다. 그녀는 오직 가족의 인정을 받고 싶다는 일말의 기대로 버텼다. 하지만 그 기대는 늘 산산조각 났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는 퇴근길 골목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쓰러져 있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녀석은 몸에서 피를 흘리며 가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민서는 망설였다. 자신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처지에 아픈 고양이를 돌볼 여유는 없었다. 하지만 녀석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에 남은 마지막 몇 푼을 탈탈 털어 고양이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다. 수의사는 이 정도면 가망이 없는데 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녀석을 집으로 데려와 자신의 컵라면을 덜어주며 밤새도록 간호했다. 그녀의 온기가 녀석의 작은 몸에 스며들었고 며칠 밤낮을 간호한 끝에 기적처럼 녀석은 살아났다. 고양이는 민서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녀의 품에 파고들었다. 그 작은 생명은 민서가 평생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unconditional love를 그녀에게 선사했다. 그 작은 고양이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그녀는 자신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고 느꼈다. 어느 비오는 밤 민서는 지독한 몸살에 시달리며 옥탑방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새워 일한 탓에 몸이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그녀는 휴대폰을 간신히 움켜쥐었다. 액정에는 고향집 번호가 찍혀 있었다. 간신히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민서야, 웬일로 전화를 다 했니? 지훈이가 이번에 명문대에 합격했단다. 네가 보낸 돈 덕분이야. 우리 지훈이가 드디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큰 인물이 될 게다. 이번 주말에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기로 했다. 너도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얼른 돈이나 더 벌어보내라. 어머니는 지훈의 성공에 도취되어 민서의 안부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심지어 축하 파티에 그녀를 초대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민서는 수화기를 놓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모든 희생이 단 한 번의 관심조차 받지 못한 채 철저히 외면당했다는 사실에 그녀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은 침대 옆
낡은 협탁 위에 놓인 작은 상자에 닿았다. 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가문의 보물이라며 민서에게 단 한 번도 만져보게 하지 않았던 낡은 비취 목걸이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는 그 목걸이에 영롱한 빛에 홀린 듯 손을 뻗었다. 차가운 비취가 그녀의 손에 닿는 순간 그녀의 의식은 완전히 암흑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그렇게 세상에 홀로 버려진 채 단 하나뿐인 친구인 고양이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싸늘한 죽음을 맞이했다. 민서는 차가운 옥탑방 바닥에서 눈을 떴다. 몸은 여전히 쑤시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죽음 직전에 극심한 고통은 온데간데 없었다. 천장을 올려다보자 낯익은 나무 석가래가 보였다. 손을 뻗어보니 낡고 거친 이불의 촉감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내가 살아있는 건가? 민서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창밖에서는 쨍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방 안은 먼지 한 톨 없는 깨끗한 상태였다.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닭들이 푸드덕거리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어머니의 잔소리. 이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했다. 민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몸은 놀랍도록 가볍고 활기찼다.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작고 갸름한 턱선, 통통한 볼, 그리고 무엇보다 어른의 주름진 손과는 다른 작고 부드러운 손바닥이 느껴졌다. 민서는 황급히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거울 앞으로 다가섰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곳에는 10살 무렵의 김민서가 서 있었다. 깡마르고 어리숙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동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이와 함께 알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과거의 어린 민서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30해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배신을 겪어낸 한 여인의 눈이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그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이 죽었던 그날 밤, 마지막으로 보았던 낡은 비취 목걸이가 침대 머리맡 작은 협탁 위에 놓여 있었다. 목걸이의 영롱한 녹색 빛깔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내가 돌아온 건가 10살 때로 민서의 입에서 겨우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다. 10살의 민서는 이제 막 집안의 허들의 씨를 도맡아 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직 지훈이의 학원비 마련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모든 가족의 관심이 지훈에게로 향하는 시기였다. 그녀는 기쁨과 동시에 치솟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이 거지 같은 삶에서 벗어날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가족에 대한 사무치는 원망이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다. 다시 한번 그들의 꼭두각시로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그때였다. 아래층에서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서, 너 뭐해? 김지훈이가 학원 가야 하는데 용돈이 모자란단다. 빨리 내려와서 집안일하고 밭에 가서 감자나 캐. 와 꾸물거리지 말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다. 매일 아침 그녀를 짓눌렀던 명령의 메아리였다. 그 목소리가 그녀의 모든 망설임을 산산조각냈다. 그래, 이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 변하는 건 나 자신뿐이야.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과거의 김민서는 순종했지만 지금의 김민서는 아니었다. 그녀는 협탁 위에 비취 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차가운 비취의 감촉이 그녀의 복수를 향한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민서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지훈에게 먹일 간식을 만들고 있었고
아버지는 신문을 읽으며 혀를 찼다. 지우는 거실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천진난만함과 함께 약간의 짜증이 서려 있었다. 누나, 빨리 안 내려와. 나 학원 가야 한다니까. 용돈도 모자라는데 엄마가 누나한테 일 시키래. 지우는 투덜거렸다. 그 목소리는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무심한 목소리와 정확히 일치했다. 민서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그래, 김지훈. 이번 생에는 네가 아닌 내가 이 집안의 대를 끊어버릴 거야. 내가 겪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돌려줄게. 민서는 대답 대신 밭으로 향했다. 그녀는 감자를 캐는 척하며 뇌리에 박혀있던 전생의 지식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지금은 늦봄인데 올해는 유난히 마른 장마가 길게 이어질 거야. 그리고 7월 초에 갑작스러운 우박 폭풍이 올 거고 우리 집 밭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가을가 근처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었지. 아빠는 늘 그쪽 흙이 좋다고는 했어. 지하수가 아니라 작은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었어.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미래를 아는 건축가였고 복수라는 거대한 계획을 설계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밭 옆 이웃집 초의 할머니의 텃밭으로 향했다. 초의 할머니 조력자는 전생에 그녀를 유일하게 안쓰러워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 했던 사람이었다. 민서는 초의 할머니의 밭에 심겨있는 작물들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그 옆에서 허리를 굽힌 채 밭을 메고 있었다. 민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첫 번째 조력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대를 끊어버리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녀의 심장에서는 차가운 복수심과 함께 잊고 지냈던 삶의 뜨거운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민서는 더 이상 과거에 약하고 순종적인 10살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심장 속에는 전생의 고통과 복수심, 그리고 냉철한 지혜가 섞여 불타오르고 있었다. 어머니의 날카로운 잔소리에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밭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계획을 품고 있는 건축가의 확고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감자를 캐는 척하며 주위를 면밀히 살폈다. 흙의 질감, 바람의 방향, 햇빛의 강도, 모든 것이 그녀의 전생 기억과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분명 올해 7월 초에 예상치 못한 우박 폭풍이 찾아와 마을 전체의 작물에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집밭 가장자리에 흐르던 작은 가을가 근처에 숨겨진 비밀. 아버지가 늘 저쪽 흙이 유난히 좋다고 말했던 그곳에는 단순한 지하수가 아닌 맑고 깨끗한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었다. 이 샘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았으며 제대로 활용하면 엄청난 가치를 지닐 수 있었다. 민서는 감자를 캐는 척하며 슬쩍 몸을 일으켜 이웃집 최 할머니의 밭을 곁눈질했다. 최 할머니 조력자는 허리가 굽은 채 묵묵히 밭일을 하고 있었다. 전생의 최 할머니는 민서를 유일하게 안쓰러워하고 몰래 먹을 것을 챙겨주던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 생에서 가장 먼저 최 할머니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어머니가 민서에게 밥을 가져다 주었다. 이년아, 너는 밥도 못 먹고 일하니 얼른 이거라도 먹어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관심보다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민서는 묵묵히 밥을 먹었다. 그때 최 할머니가 자신의 밭에서 일하다 말고 민서에게 다가왔다. 아이고, 민서야, 이렇게 어린 것이 밭일이 고되겠구나. 어미가 너무 시키는구나. 최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민서의 눈가가 시큰거렸다. 전생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최할머니는 민서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다. 그런데 민서야, 요새 네 얼굴빛이 예전과는 달라 보이는구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어딘가 더 영리해진 것 같기도 하고. 최 할머니의 예리한 관찰력에 민서는 내심 놀랐다. 민서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제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요. 글쎄,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이 쏟아져서 밭의 작물들이 다 망가지는 꿈을 꿨어요. 특히 감자들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민서는 마치 어린아이의 꿈 이야기를 하듯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다. 최 할머니의 얼굴에 근심 어린 표정이 스쳤다. 우박이라니. 요새 가뭄이 심한데 이상한 꿈이구나. 민서는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할머니, 저희 집 밭 가장자리에 있는 가을가 아시죠? 그 근처 흙이 유난히 촉촉하고 풀도 잘 자라던데 거기 땅속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꿈에서 봤는데 맑은 물이 솟아나더라고요. 민서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천진하게 말했다. 최 할머니는 민서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오래 살았어도 그런 건 몰랐는데 네가 어찌 그런 꿈을 꾸었을꼬. 하지만 네 말이 영 허투루 들리지는 않는구나. 최 할머니는 민서의 말에 묘한 신뢰를 보였다. 그녀는 민서의 변화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며칠 후 민서의 예언대로 하늘에서 갑작스러운 우박 폭풍이 쏟아졌다. 우박은 굵고 거셌으며 마을 전체의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웃집 밭의 작물들은 모조리 망가졌고 농부들은 망연자실했다. 민서의 집도 피해를 입을 뻔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민서의 집 감자밭은 큰 피해를 면했다. 며칠 전 민서는 어머니에게 끈질기게 졸라 감자 수확 시기를 며칠 앞당겼고 밭에 방수포를 덮어두었다. 민서는 어머니에게 꿈에서 봤는데 감자를 빨리 안 캐면 큰일 난대요 라며 어린아이답게 떼를 썼다. 어머니는 귀찮다는 듯이 인연이 어딜 감히 라고 하면서도 딸이 하도 졸라대니 마지못해 감자 수확을 앞당겼다. 최 할머니가 민서의 말을 언급하며 거들기도 했다. 결국 민서의 고집 덕분에 그녀의 가족은 우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마을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최 할머니는 민서를 경외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이고, 민서야, 네가 정말 용하구나. 내 꿈이 정말 맞았어. 네 덕분에 우리 마을은 큰 피해를 면했어. 최 할머니는 민서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말했다. 최 할머니는 이제 민서를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지닌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 반면 민서의 가족들의 반응은 달랐다. 어머니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동시에 민서가 자신 몰래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인연이 언제부터 이렇게 영리해졌어? 혹시 꾀를 부리려고 수작을 부린 건 아닌가?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질투가 서려 있었다. 남동생 김지훈 대립인물 A 유형은 더욱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늘 자신이 집안의 중심이자 천재라고 여겨왔는데 갑자기 누나가 이런 기이한 능력을 보여주자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누나, 뭐야, 갑자기 점쟁이라도 된 거야. 겨우 감자 몇 개 살렸다고 유세 떠는 거야. 재수없어. 지우는 민서의 성공을 깎아내리며 밭에서 일부러 민서가 캐놓은 감자를 발로 밟아 터뜨리는 등의 유치한 행동을 했다. 그는 민서가 자신보다 주목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 대립인물 유형 역시 지훈의 말에 동조하는 듯했다. 그들은 민서의 능력에 놀라면서도 그것이 자신들의 희망인 지훈에게 방해가 될까봐 은근히 불안해했다. 그들은 민서에게 오히려 더 많은 허드레시를 시키며 그녀의 기이한 행동을 막으려 했다. 네가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구나. 더 일을 시켜야겠어. 그들은 민서를 더욱 억압하려 들었다. 민서는 이 모든 반응을 예상했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비웃는 듯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들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더욱 억압하려 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이 가족의 뿌리, 즉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지훈이라는 존재를 서서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거대한 폭풍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민서의 지혜로운 예언으로 우박 폭풍의 피해를 비켜간 가족들은 민서의 기이한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동시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김지훈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가 민서에게 위협받는다고 느꼈는지 민서를 향한 질투와 견제가 더욱 심해졌다. 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님에게 민서가 꾀를 부리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끊임없이 고자질했고 가족들은 민서에게 더 많은 집안일을 떠넘기며 그녀의 재능을 억누르려 했다. 네가 딴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은 게 문제야. 일을 더 해야 쓸데없는 생각이 사라질 게다. 그들은 민서를 통제하려 했지만 민서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불꽃이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전생의 기억에 따르면 민서의 가족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재정난에 부딪힐 예정이었다. 지훈의 학원비와 과외비, 그리고 미래의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부모님은 빚을 내고 있었고 이 빚은 곧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남은 가족의 유산, 즉 민서의 할머니 어머니 쪽, 할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땅 한 조각을 팔아넘기려 할 터였다. 그 땅은 전생의 민서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기억을 주었던 돌아가신 할머니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다. 민서는 그 땅에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이 학원비 대기도 벅차고 아무래도 할머니가 남겨주신 밭을 팔아야 할 것 같다.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 땅을 쓸모없는 작은 땅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다. 민서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땅은 겉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녀의 전생 기억 속에서 그 땅 아래에는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풍부한 지하수맥이 흐르고 있었다. 혹은 희귀 광물이 소량 매장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전생에서는 이 가족의 무지와 탐욕 때문에 그 땅이 헐값에 팔려나갔고 결국 그들은 그 땅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더 큰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빚은 그녀의 희생으로 메워졌다. 민서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안 돼요, 아빠. 그 땅은 팔면 안 돼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가족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훈은 비웃으며 말했다. 누나, 네가 뭘 안다고 그 썩은 땅 팔아서 내 학원비 대야지. 그리고 그 땅은 할머니 유산이라며 우리 아들인 내가 잘 돼야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 아니야.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우월감과 이기심이 묻어 있었다. 민서는 가족들에게 그 땅의 진정한 가치를 설명하려 애썼다. 그 땅 아래에는 아주 귀한 게 있어요. 팔면 안 돼요.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그러나 가족들은 그녀의 말을 비웃었다. 아버지는 혀를 찾고
어머니는 너는 왜 쓸데없는 소리만 하니 네가 뭘 안다고 라며 민서의 말을 일축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지훈의 편을 들었다. 지훈이 공부시키는 게 우리 집안의 희망이다. 그깟 땅 조각이 대수라고. 그들은 민서를 단순한 어린아이의 헛소리로 치부했다. 민서는 고립되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때였다. 며칠 전부터 민서의 집 주변을 기웃거리던 수상한 남자가 있었다. 바로 이철수 대립 인물 A 유형. 마을에서 악명 높은 땅 투기꾼이자 사기꾼이었다. 그는 이미 그 땅에 숨겨진 가치, 즉 지하수맥 혹은 광물의 존재를 몰래 알아내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는 민서의 가족에게 접근하여 그 땅을 헐값에 사들이려 압력을 넣고 있었다. 이철수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민서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사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 가격에 사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 드리죠. 그때까지 계약서를 들고 오지 않으면 저는 이 땅에 대한 흥정을 끝낼 겁니다. 이철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민서는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 힘으로 가족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동시에 이철수의 사기 행각을 막아야 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조력자는 최 할머니뿐이었다. 민서는 최 할머니에게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최 할머니는 민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비록 땅속 비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지만 민서의 간절한 눈빛과 비범한 통찰력에 대한 신뢰로 그녀는 민서를 돕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이철수가 계약서를 들고 민서의 집을 찾아왔다. 가족들은 이미 이철수의 가머니설에 넘어가 땅을 팔기로 결심한 상태였다. 그들은 지훈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파티장에 화려한 식탁에 앉은 그들은 이철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철수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를 내밀었다. 민서는 조용히 식탁 한 구석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이 땅은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자 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곳이에요. 민서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녀는 이제 이 가족의 탐욕과 어리석음, 그리고 그들이 애지중지하는 지훈의 미래를 단번에 무너뜨릴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야 했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쿵쾅거렸지만 그녀의 두 손은 낡은 빛이 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다. 이 목걸이가 그녀에게 전생의 지혜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안의 대를 끊어버리기 위한 첫 번째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참이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민서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었다. 이철수가 내민 계약서가 식탁 위에 놓이자 가족들의 눈은 지훈의 성공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반짝였다. 그들은 마치 홀린 듯 펜을 잡으려 했다. 민서는 그 순간 전생에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절망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번 생은 달라야 해. 그녀의 작은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다. 잠깐만요. 아빠, 그 땅은 팔면 안 돼요. 10살짜리 민서의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가족들은 깜짝 놀라 민서를 바라보았다. 이철수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민서를 비웃었다. 꼬마 아가씨, 이런 어른들의 일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야. 얼른 가서 인형놀이나 하렴. 민서는 이철수의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식탁으로 다가가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며칠 밤낮으로 밭을 조사하며 그린 손으로 그린 지도와 흙 샘플,
그리고 작은 병에 담긴 물이었다. 그녀는 전생의 지식과 현재의 관찰력을 총동원하여 땅의 비밀을 증명할 증거들을 모은 것이다. 이 땅은 겉보기엔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아래에는 마르지 않는 귀한 샘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 물은 일반 지하수와 달리 미네랄 함량이 높아서 논농사에 아주 적합해요.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으니 이 물만 잘 활용하면 우리 밭은 물론 마을 전체 논에 물을 댈 수 있고 다른 작물도 몇 배로 생산할 수 있어요. 민서는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가족들은 어이없다는 듯 민서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깔깔대며 웃었다. 누나, 지금 소설 써 겨우 꼬마가 뭘 안다고 어머니는 민서야. 그만해, 이 귀한 손님 앞에서 무슨 망발인이라며 민서를 나무랐다. 이철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꼬마 아가씨, 그렇게 중요한 물이 있었다면 진작에 나왔겠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어서 계약이나 하시죠, 사장님. 이철수는 민서의 아버지를 재촉했다. 아버지는 망설이는 듯 펜을 잡았다. 그때 민서는 자신의 손으로 그린 지도를 펼치며 지도가 가리키는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곳이에요. 정확히 이 지점을 파보면 샘물이 솟아날 거예요. 제 말이 틀리면. 저는 평생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안일을 할게요.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가족들은 민서의 말에 웅성거렸다. 이철수의 얼굴에도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민서의 말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이미 그 땅의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어린 민서가 그것을 알아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믿을 수 없어. 저 꼬마가 뭘 안다고 빨리 계약이나 하시죠. 이철수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민서의 유일한 조력자인 최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민서의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삽을 들고 왔던 것이다. 이보게들, 민서 말이 영 틀린 것 같지는 않네. 아까 내가 슬쩍 파봤는데. 정말 흙이 다르더군. 한번 믿어봐 주게. 최 할머니의 말에 가족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철수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최 할머니를 노려보았다. 결국 민서의 아버지와 이철수는 민서의 말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들은 파티에 온 몇몇 사람들과 함께 민서가 지목한 땅의 지점으로 향했다. 민서는 작은 몸으로 삽을 들고 앞장섰다. 그녀는 지도가 가리키는 정확한 지점을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짚었다. 그리고 삼날이 흙에 박히는 순간이었다. 땅속 깊이 박혔던 삽을 뽑아 올리자 마른 흙 사이로 투명하고 맑은 물줄기가 솟아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늘었지만 이내 물줄기는 점점 굵어지며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물은 차갑고 깨끗했으며 민서가 가져온 샘물과 똑같은 미네랄 함량을 가지고 있음이 육안으로도 확인되었다. 파티장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의 눈은 샘솟는 물줄기와 민서의 작은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광경이었다. 이영숙 여사의 만권이 담긴 영상처럼. 이 침묵은 몇 초간 지속되었지만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침묵은 깨졌다. 누군가가 탄성을 질렀다. 세상에 정말 물이 나와 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버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민서에 대한 경외심이 교차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 단순한 땅 조각이 아니라 엄청난 보물이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지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비웃었던 누나가
상상도 못할 일을 해낸 것이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누나에 대한 질투심에 몸서리쳤다. 이철수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소문을 듣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 입구를 막고 있었다. 이철수의 사기 행각은 만천에 드러났고 그는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분노 속에 고개를 떨구었다. 민서는 솟아나는 샘물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아닌 담담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고 가족의 어리석음을 깨우쳤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복수의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딘 것이었다. 그녀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진정한 삶의 건축가가 된 것이다.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적인 광경은 마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김민서 가족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 이철수의 사기 행각은 만천에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는 더 이상 마을에서 발붙일 수 없게 되었다. 가족들은 민서 덕분에 엄청난 손실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민서를 향한 가족들의 태도였다. 아버지는 민서의 손을 잡고 연신 민서야. 아빠가 미안하다. 네 말을 믿지 못하고 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도 민서를 꼭 끌어안으며 내 딸. 네가 이 집안을 살렸구나. 엄마가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라며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역시 민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예전처럼 지훈만을 편애하지 않았다. 그들은 민서가 단순히 꿈을 잘 꾸는 아이가 아니라 비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민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수의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가족들의 사과는 진심이었지만 그녀의 전생에서 겪었던 고통과 희생은 결코 쉬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하기보다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드는 복수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 복수는 무력이나 파괴가 아닌 가장 교묘하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민서는 가족들이 자신을 존중하고 의지하기 시작한 틈을 타서 교묘하게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녀는 샘물이 솟아나는 땅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모든 권한을 스스로에게 가져왔다. 아빠, 이 샘물은 그냥 두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개발해야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민서는 10살 아이답지 않은 논리적인 설명과 확고한 태도로 가족들을 설득했다. 가족들은 그녀의 능력에 압도되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민서는 샘물을 활용하여 고부가 같이 작물을 재배하고 심지어는 작은 생수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까지 세웠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전생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진두지휘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남동생 김지훈의 위치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 아니었다. 가족의 관심과 기대는 민서에게로 집중되었고 지훈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로 하거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도 예전만큼의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 그는 민서의 성공에 질투심을 느꼈고 점차 민서를 향한 적개심을 키워나갔다. 그는 예전처럼 무시당하는 대신 이제 누나에게 은근히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자존심은 서서히 깎여나가기 시작했다. 이 무렵 최 할머니 조력자는
민서의 가장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다. 민서는 최 할머니에게 자신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꿈이나 예지몽이라는 형식으로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최 할머니는 민서의 이야기를 믿어주었고 그녀의 지혜와 경험으로 민서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민서는 최 할머니와 함께 샘물이 솟아나는 밭 옆에 앉았다.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평화로웠다. 할머니, 제가 겪었던 일들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를 버리고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들을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게 만들 거예요. 그들의 다를 끊어버릴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최 할머니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네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란다. 네가 가진 그 특별한 지혜와 능력은 어둠을 밝히는 데 쓰여야 해. 네가 그들을 벌하는 것보다 네 스스로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큰 복수일지도 모른단다. 그들이 너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더 고통스러울 게야. 최 할머니의 따뜻한 조언은 민서의 마음속 복수심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직접적인 파괴가 아닌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민서 스스로가 가져감으로써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진정한 복수임을. 지훈이의 성공에 대한 가족의 집착을 역이용하여 지훈의 실패를 통해 그들의 뿌리를 흔들고 민서의 부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그녀의 계획이었다. 민서는 이제 자신의 재능을 오직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그리고 그녀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번 돈으로 자신만을 위한 공부에 투자했고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미소를 마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닌 능동적인 창조의 과정으로 바뀌어갔다. 가족들에게는 그녀의 성공이 축복처럼 보였겠지만 민서는 이미 그들로부터 독립하여 그들의 대를 끊어버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평화는 동시에 그녀의 복수의 서막이기도 했다. 수년의 세월이 흘러 김민서는 더 이상 과거에 그림자에 갇힌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이자 영향력 있는 사회사업가로 우뚝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가족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닌 그 자체로 빛나는 성공과 지혜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전생의 고통과 상처가 남긴 흔적 대신 자신감과 평온함, 그리고 깊은 지혜가 서려 있었다. 민서가 개발한 샘물 사업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샘물의 뛰어난 수질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생수 브랜드를 론칭했고 이 생수는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이와 함께 그녀가 재배한 고부가 가치 작물들도 성공을 거두면서 민서는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일구어냈고 이제 누구의 도움도 인정도 필요 없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다. 민서는 자신의 부를 오직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전생에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민서 장학 재단 다카를 설립하여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을 지원했다. 그녀는 특히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여자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 재단의 지원을 받은 아이들은 민서의 삶을 롤모델 삼아 꿈을 키웠고 그들 중 많은 수가 사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성장했다. 민서의 선한 영향력은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이와 동시에
민서는 자신을 희생시켰던 가족들에 대한 복수를 섬세하고 교묘하게 완성해 나갔다. 그녀는 가족들을 직접적으로 파멸시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빛나는 성공으로 그들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비췄다. 샘물 사업으로 인해 부가 늘어나자 민서의 가족들은 한때나마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다. 하지만 그들은 민서처럼 그 부를 관리하고 확장할 능력이 없었다. 민서의 지휘 아래 사업이 운영될 때는 번성했지만 그녀가 점차 손을 떼고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자 그들은 예전의 낡은 방식대로 사업을 운영하며 차츰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남동생 김지우는 민서의 성공과 자신의 초라함을 비교하며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명문대에 입학했지만 누나의 그늘에 가려져 더 이상 집안의 희망이 아니었다. 가족의 관심과 지원이 민서에게로 향하자 지우는 점차 게으르고 방종해졌다. 그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을 일구는 대신 누나의 성공에 기대려 했다. 그러나 민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물질적인 도움은 주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결국 지훈은 전생의 민서처럼 성공하지 못했고 가족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평범하고 나약한 존재로 전락했다. 그들은 지훈을 통해 대의의 단절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민서는 직접적인 단절 대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지훈의 성공이라는 환상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들의 대를 끊어버린 셈이었다. 어느 날 민서는 오랜만에 고향집을 찾아 최 할머니를 만났다. 최 할머니는 이제 백발이 성성했지만 여전히 맑은 눈으로 민서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민서는 최 할머니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 그리고 자신의 복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할머니,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오로 점철된 삶을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들이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오만함이 결국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서의 말에 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야, 네가 선택한 길이 내 삶을 빛나게 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진정한 복수는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니까. 최 할머니의 말은 민서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응어리를 풀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구원했고 이제는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오후, 민서는 자신이 설립한 장학재단의 개소식에 참석했다. 수많은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그녀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민서는 연단에 서서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가 어릴 때부터 남몰래 후원했던 한 소녀 혹은 소년가 서 있었다. 그 소녀는 민서의 지원으로 명문대에 입학하여 자신의 꿈을 펼치게 된 아이였다. 저는 이 재단이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만을 하는 곳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곳이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여러분의 내면에 숨겨진 빛을 발견하게 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민서의 연설은 참석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눈은 멀리 하늘을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전생을 끝맺었던 흐린 기억 대신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비취 목걸이가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가문의 보물이 아닌 그녀 스스로 일구어낸 삶과 지혜의 증표였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평화를 찾았고, 그 평화 속에서 그녀의 삶은 영원히 이어질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 여러분, 김민서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여인이 배신과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다시 돌아온 삶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복수를 넘어 진정한 구원과 희망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나아갈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감명 받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희망찬 메시지를 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더 큰 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